이제 2025년도 올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많은 사건, 사고, 큰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두 개의 거대한 파도가 오지 않았나요? 네, 아주 양방향으로 쓰나미 수준인데요. 앞서 저희들이 코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입니다. 안보 지형, 통상 지형 완전히 바뀌고 있죠. 또 두 번째 파도는 기술 변화입니다. AI를 필두로 한 첨단 기술의 비약적 발전, 누구에게는 기회고 누구에게는 위기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주요 국제 이슈들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실 두 분 전문가 모였습니다. 선재규 전 연합뉴스 선임기자 그리고 최원정 명지대 개공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국회의원 박지원 국회의원 전 국정원장께서 그러시더라고요. 한국에서 국제 정세를 물어보고 싶으면 딱 한 사람을 추천한다. 누구냐면 선재규 전 연합뉴스 선임 기자님이시다.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올해 국제 정세를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뭐라고 정리하면 될까요? 굉장히 좀 막연한 질문이신데 글쎄요, 저는 굉장히 시끄러웠죠. 네. 그리고 뭐 싫든 좋든 화두는 역시 트럼프 같습니다. 1기와 2기가 분명히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비교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금 방금 최 교수님께서 긴가 민가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그게 이제 2기 이제 한 1년 조금 지났죠. 되면서 이제 긴가 민가에서 저게 확실해지네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현직 지난 금요일 날 발표된 국가 안보 전략 그걸 보면은 그동안에 뭐 트럼프가 온갖 걸 다 하면서 뭐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이제 그거를 확실하게 정리를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시험 볼 때 특히 공무원 시험 볼 때 네. 공부 많이 했는데 역시 시험 직전에 마지막에 그 확실한 학습 해설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딱 보면 이제 찍어가지고 가는데 네. 확실한 학습 해설서를 준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성탄 앞두고 각국이 지금 굉장히 헷갈렸는데 트럼프가 확실히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다질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미국의 압박이 점점 강해지면서 중국의 대응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중국은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고 중국의 도대체 강점과 약점은 뭔가요? 사실 뭐 미국이 중국 두들기는 거는 뭐 바이든도 그렇고 뭐 이미 오래전부터 뭐 다들 그건 짐작하실 거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는 좀 요란한 거죠. 요란하고 더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거고요. 1기 때 뭐 다들 아시겠지만 1기 때도 무역전쟁 했었고 그리고 그때도 뭐 여러 가지 관세 했었는데 이제 2기 되면서 근데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그때는 그래도 측은 참모들이 좀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말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를테면 뭐 국방장관 초대 2017년에 했다가 2년 만에 쫓겨난 매티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직후에 또 된 그 에스퍼 역시 해임됐죠. 그런 사람들이 있고 폼페이오가 사실 미국 우선주의 뭐 아주 가장 앞장서서 해서 아주 그야말로 뭐 황태자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막판에 2022년 대선 때 살짝 나가겠다는 거 했다가 트럼프한테 찍혔죠. 그래서 2기 때 저 사람 뭔가 될 거 했는데 아예 그냥 처음부터 끊어놓고 해서 2기 되면서부터는 완전히 예스맨들만 갖다가 놔둬서 이번에 국가 안보 전략 나온 것도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행정부가 바뀌면 이제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건데 예상보다 굉장히 늦어졌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딱 잘라서 측근들하고 해서 후다닥 해가지고 조용히 내놓은 거 아니라는 지적들도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중국 강점과 약점 그리고 뭐 미국과 어떤 중국 간의 어떤 엄청난 이제 신경전 이런 것들이 쭉 펼쳐지고 있는데요. 단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이제 질문을 조금 드려보면 지금까지 누가 잘하고 있습니까? 트럼프와 시진핑의 어떤 싸움, 이번에 이제 에이펙 때도 만났고 했는데 일단 올해만 결산하자면 지금까지 누가 더 잘 싸우고 있습니까? 글쎄요,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지만 저는 그 읽히는 게임, 누가 더 많이 읽혔는가 하면은 확실히 트럼프가 더 읽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좀 뭐 진부한 말씀일지 모르지만 WTO에 미국이 만들어서 중국 끌어들였죠. 그래가지고 한 20년간 잘 써먹었죠. 싼 물건 갖다가 잘 했고. 근데 중국도 그동안에 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이제 저놈이 많이 컸네.
그래가지고 이제 뒤늦게 이제 그걸 좀 이제 억제하는 그런 상태인데 일기 때만 해도 시진핑이 카드가 별로 많지가 않았던 거죠. 지금에 비해서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고 그 사이에 또 중국도 많이 컸고 특히 이제 AI가 미국의 그 핵심 그런 부분을 이제 중국하고 지금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AI의 핵심 역시 반도체고 특히 첨단 반도체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중국을 때리기 시작했는데 중국이 맞다가 히토리가 그러니까 반도체도 결국은 원료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근데 중국이 우리한테 참 원료가 있지. 그걸 이제 글쎄요. 뭐 전에부터 갖고 이제 그걸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시하기 시작해서 네. 이제 원료 대 레시피 싸움이 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이제 시진핑이 조금 좀 올라간 셈이 됐을까?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내년 4월에 이제 꽃피는 봄이 오면은 그때 오십시오 했는데 사실 뭐 꽃피는 때 오라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이제 여러 가지 뭐 중국도 이제 서로 나름 있는데 일단 지난주에 이렇게 나온 백악관 쪽 보도를 보면은 트럼프는 중국을 일단 그 4월까지는 관리하는 모드로 가려는 거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뭐 그러니까 그 베선트 재무장관도 그렇고 러트닉 그 상무장관도 그렇고 우리 좀 싸우지 말자 하는 식의 그런 메시지가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트럼프가 시진핑이 좀 더 많이 읽고 조금 더 글쎄요 조금 좀 유리하다고 해야 되나요? 근데 그거는 또 모르죠. 왜냐하면 미국은 아직까지 힘이 그렇죠. 있죠. 네. 그러면 이제 조금 좀 쉽게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 우리 선재규 기자님이 보실 때 전 세계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꼽는다면 뭘 꼽으시겠어요? 트럼프가 하도 뭐 해서 많은데 글쎄 그 젤렌스키 백악관에다 불러다 놓고선 된통 그야말로 그건 외교 관례상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그걸 뭐 재미를 들렸는지 남아공 대통령도 그랬고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잘 받아쳤다는 그런 효과였죠. 그리고 뭐 기억하시다시피 그 4월 달에 그 상호관세 하면서 그거 사실 대통령이 직접 들고 나올 게 아닌데 물론 그것도 숫자가 틀렸죠.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선 과시하면서 숫자 틀렸는데 뭐 개의치 않죠. 그런 용감하죠. 용감하다. 그 앞에는 제가 빼겠습니다. 뭐 하면 용감하다 그러는데 그런 줄 알았는데 최근에 트럼프의 움직임을 또 보면은 이 사람이 그렇게 무대뽀는 아니구나 하는 그런 식의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를 깨겠다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시끄럽죠. 네, 지금 우리 선임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올해 트럼프의 이 장면 뭐 너무 많지만 그게 좋은 장면이든 안 좋은 장면이든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어떤 거였을까요? 사실 중국 같은 경우 아까 제가 트럼프를 중국에서는 네티즌들이 건국동지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자립이 굉장히 많이 됐고 오히려 선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내실을 다졌고 외교적으로도 사실 인권 문제라든지 어떤 영토 문제라든지 사실 그 입지가 넓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저렇게 이제 오히려 반대로 나오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교적으로 자기의 힘을 조금 영향력을 넓힐 수 있는 공간이 조금 더 생겼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유리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풍자적으로 트럼프가 오히려 중국이 성장하는 중국이 인류로 올라서는 거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많은 전 세계 아마 지도자와 기업인들이 아마 1월이나 2월에 있을 미 대법원의 관세 판결을 주목하는 거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가 미국의 내년 11월 중간선거가 어떻게 될 건가 이게 관심일 텐데 대법원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근데 그 결국은 판결이 이게 관세는 옳지 않겠다 이렇게 판결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11월 달에 7월 중간선거 우리 각자 여기서 잠시 쉬어가는 코너로 자 공화당이 이긴다 우리 손들기 내기라고 공화당이 이긴다 민주당이 이긴다 저는 민주당이 이긴다 저만 이렇게 지금 저도 민주당 한 표. 네. 그 지난번 뉴욕 시장 선거하고 그다음에 뉴저지주 그다음에
버지니아주 주지사 선거 거긴 물론 이제 민주당 색채가 강화됐고 근데 이제 맘다니가 압승을 했죠. 압승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켄터키주였던가요? 공화당 아주 텃밭인데 거기도 물론 공화당 보궐선거 하원 선거에서 공화당이 이겼지만 표차가 많이 좁혀졌죠. 대선 때는 22%포인트인데 이번에는 뭐 그냥 확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해졌죠. 유리해졌는데 민주당이 지금 별 색깔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오바마가 얼마 전부터 조금씩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가만히 있던 해리스 그 전 부통령하고 그다음에 바이든 대통령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글쎄요. 트럼프가 이제 기성 언론을 제치고 계속 자기 SNS를 가지고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미국 언론들도 별로 그렇게 그걸 이게 부각시키는 그런 게 없고요. 그리고 이제 1년이 남았는데 지금 그런 모양새를 보면은 그리고 중간 선거라는 게 원래 집권당이 좀 불리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를 보면. 그래서 민주당 쪽이긴 한데 트럼프의 지금 여러 가지 행태를 보면은 1년이 남았거든요. 선거 때는 우리도 전에 어떤 대통령이 선거 때 무슨 짓을 못하냐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엔 좀 표현이 그렇지만 트럼프는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민주당이 한 표를 던져라 하는 거는 내일 아침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선거라면은 이제 전문가신데 정말 한 달 앞에 뭐 일주일 앞에도 이게 변화가 그렇죠.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세 분이 이제 민주당에 표를 주셨으니까 저는 공화당에 표를 주고 싶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아까 이제 맘단이 말씀하셨는데 그럼 과연 맘단이를 민주당의 승리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그거 좋은 포인트예요. 네. 네, 진정 이게 민주당의 승리인가? 사실은 민주당도 공화당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굉장히 네. 현실적인 문제를 딱 짚음으로써 사실은 맘다니가 승리를 거머쥘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굉장히 흥미롭게 본 책이 있는데 이게 미국에서도 굉장히 그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 미국과 이제 중국을 비교해서 쓴 이제 댄 왕이라고 이 중국계 캐나다인인데 지금 스탠퍼드 후보연구소의 이제 그 연구자인데 이 제목이 Breakneck: The Quest to Engineer the Future라는 제목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가속,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 그 세계를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탐구를 하는가라는 책인데 여기 보면 그 비교를 어떻게 했냐면 미국은 법률가들의 나라, 중국은 엔지니어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까 그 앞서 질문에도 좀 추가적인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미국과 중국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냐고 봤을 때 네. 미국은 거의 법률가의 나라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장 집 앞에 도로가 필요하다. 불편을 겪는다. 그랬을 때 빨리 아스팔트를 깔고 도로를 만들어주고 필요한 그 인프라를 건설해주는 게 사실은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그것이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이 법률가들의 나라다 보니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느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하는데 반대로 아까 브레이크넥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자면은 가속, 이제 그러니까 막 속도를 내는 건데 중국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속도전이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젠슨 황이 그 미국 전략연구소인 CSIS 소장과 이제 대담한 내용이 있는데 그 이제 포브스에 실렸어요. 거기서 젠슨 황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에서는 AI 슈퍼컴퓨터를 갖춘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착공부터 가동까지 3년이 걸린다. 하지만 중국은 주말에도 병원 하나를 지을 수 있는 나라다라고 설명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미국의 약점이고 중국은 반대로 가속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저는 그 트럼프가 아까 마치 이제 트럼프가 원인이 아니라 증상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미국민들이 겪는 그 불편함, 그 답답함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뚫어준 게 있거든요. 그 절차적 정당성으로 오는 그 소요, 시간적 소요, 해결해주지 못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던 자부심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미국 경제도 굉장히 금융화, 이제 서비스화 되면서 제조 기반이라든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의 어떤 생태계, 그러니까 첨단 지식은 있지만 이거를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실현할 수 있는 제조 역량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미국민들의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면서 그래 막아.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런 데에 쏠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맘다니 같은 경우도 진정 민주당은 아니라 이 네. 현실적인 불만. 문제. 네. 도저히 이대로는 네, 살 수 네. 없다.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민주당이 제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여전히 공화당이 중간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하지만 앞서 말씀을 것처럼 선거는 알 수 없다. 잠깐만 거기 추가적인 질문을 좀 드리면 이제 베센트가 지난 7일에 CBS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거기서 네. 지금 인플레이션 그거 있긴 있는데 그거 우리 관세 때문 아니야. 다 바이든 탓이고 네네. 서비스 물가 때문이야. 그리고 지금 바이든이 에너지 뭐 규제하고 에너지 못 쓰게 하고 석유 네. 한마디 못 쓰게 해서 네. 이 모양 이 꼴 난 거야. 우리는 나아질 거야. 그런데 네. 전문가들은 관세 뭐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관세 문제나 인플레이션 등등 문제로 인해서 민심이 상당히 안 좋아질 것이다. 네. 공화당이 근본적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네. 그렇지 않아도 뭐 앱스타인 5부터 네. 여러 가지가 있어서 네. 그 부분은 좀 짧게 설명해 주면 어떨까요?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경제 문제?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파월 이후에 이제 트럼프가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이제 연준의장으로 네네. 이제 앉히려고 하는 거고 아까 저는 선 기자님께서 쓰신 표현 중에 악마와도 손잡을 수 있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틀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해서 딱 그 핵심을 딱 그 사람들이 가장 가려운 부분을 바로 짚어서 긁어주는 그걸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서 악마와 거래를 통해 그런 부분까지도 해결할 방법들을 여러 가지 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민심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법률가의 나라, 엔지니어의 나라에서 문제 해결 능력이 있는 정권으로 보여줄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 민주당이 약하다. 이런 얘기인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도 또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는 이미 미국 그 유권자 그 중간 선거의 큰 변수는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가 우크라이나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고 그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고 그 재건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는 문제를 하고 이제 푸틴하고의 어떤 거래 아닙니까? 그리고 특히 푸틴은 지난번 8월 그 알래스카 회담도 끝나고 나서 트럼프는 계속 무슨 뭐 이런 뭐 근사한 얘기를 했지만 그 크렘린궁 대변인이 그때 그랬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얘기를 했지만 북극권 개발 문제, 알래스카 개발 문제 그게 우리의 관심사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암소리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뭘 원하는지를 알고 트럼프도 거기에 대해서 뭐 그래 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걸 아주 이제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 인프레 이제 장바구니 물가 때문에 지금 굉장히 미국에서 지금 며칠 전에도 누가 왔는데 제가 커피를 좋아하는데 커피 대접을 했더니 미국에서 커피 먹기 힘들다는 거예요. 커피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래서 한국이 참 살기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비싼데 트럼프가 인프레 뭐 오늘도 어제 새벽에 또 베선트가 인프레 결국은 가라앉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관세 관계 없다고 하는데 물론 미국 내에서는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이게 세상이라는 게 트럼프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어제 보면은 이런 기사가 이런 게 나왔었습니다. 영국이 그동안에 보면은 미국 바깥에서 제일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진 나라가 중국이었고 그다음에 일본이었고 하는데 지금은 영국이 중국은 뒤로 밀리고요. 중국은 그동안에 살금살금 팔았고요. 일본이 제일 많고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미국 국채의 12%를 일본이 갖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영국이 한 9% 정도로 한 5년 사이에 확 떴더라고요. 그러면서 월가 쪽에서 얘기가 영국이 미국 국채 트럼프 채권 자경단이 됐다. 그래서 이제 자경단을 아시죠? 감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헤지 펀드들이 그거를 많이 갖고 있고 그동안에는 미국 국채는 가장 많이 산 게 기관 투자자들이고 중앙은행들이었는데 이제는 미국 달러, 미국 국채 옛날처럼 안전자산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도 요즘에 많이 사죠. 네. 그래서 이제 영국에서 근데 사실 영국은 미국하고 굉장히 가까운 나라였죠. 근데 최근에 와서는 조금 좀 기류가 그래서 얼마 전에 트럼프가 영국 갔을 때 막 황금마차 태워주고 막 이렇게 좋았는데 사실은 영국이 지금 칼자루를 하나 살짝 쥐고 있는 그런 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사실 그게 가장 큰 거거든요. 1년이 남았는데 오히려 선거가 머니까 트럼프한테는 그게 살았다 할 수도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중국 말씀하셨는데
저는 중국은 지금 하도 미국 중국 얘기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빡 잊었겠다 싶은데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즘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에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은 시진핑은 계속 국제 질서를 지키고 국제법을 지키자는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는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트럼프가 그런 거를 하고 내년에 뭐 국민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국내에서는 그게 통할지 모르지만 이게 바깥에서 과연 그렇게 먹힐까 하는 네. 그런 큰 변수가 있는 거죠. 네. 중간 선거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또 하나 포인트가 러스트벨트의 지지를 결국은 이 서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된 거란 말이에요. 백인들. 그들이 살기 어렵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는데 관세 정책을 쓰고 나니까 결국은 뭐 우유 젖병이라든지 뭐 커피값, 서민들의 물가가 월마트에 한 55% 이상이 중국산이니까 그게 올라버리니까 오히려 본인을 지지했던 이 블루칼라층에서 오히려 생활고를 느끼니까 여기서 불만을 느끼고 있다. 그럼 이 부분이 앞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한 3일 전인가 그 기사를 보니까 백악관 쪽에서 참모들이 네. 계속 그 대통령한테 경제 이미지 메시지를 좀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권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글쎄 뭐 이게 이제 미국 언론 보도인데 뭐 듣긴 하는데 별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내가 뭘 잘못했어. 네. 바이든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덤태기 썼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참모들도 그 바깥에 나와서 이거 네. 이런 식으로 가면 중간선거 이거 큰일 나는 거 아니냐는 얘기 많이 하는데 트럼프는 아직도 그런 인플레 뭐 물가 장바구니 물가 얘기하는 건 민주당의 전략이다. 거기 말리지 말라 막 이런 얘기를 하는 모양입니다. 네.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역대급 최저치, 트럼프 1기 끝날 때보다 더 안 좋다 이런 숫자들만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마와 손잡을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굉장히 헷갈리는 순간인데 어떻게 될까요? 여론조사 보면은 트럼프도 당연히 정치인이니까 네. 워낙 또 동물과 같은 감각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극적인 변화를 좀 꾀하고자 할 텐데 어떤 묘안을 발휘할까요? 지금 연방대법원 막 압박하는 거 말고 어떤 게 있을까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 묘안은 제가 낼 수 있을까 혹시 뭐 싶은데 조언? 트럼프 대통령의 조언? 네. 그걸 하나 공유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까 예스맨으로 채워져 있다니까 말을 듣지 않는다. 참모들 말조차도 듣지 않는다는데 제가 올 여름에 이제 매년 그 글로벌 싱크탱크들이 모이는 서밋이 있는데 네. 거기 이제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공유해 보자면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우리 선 기자님께서 워싱턴 계실 때 뭐 잘 아시겠지만 브라운백 미팅 싱크탱크 간에 하면서 굉장히 그런 교류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미국 쪽 얘기로는 우리도 지금 백악관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알 수 없다. 그만큼 교류가 완전히 차단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아까 예스맨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채워져 있고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소통을 늘리겠다고 하지만 얼마나 과연 효과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려워요. 묘안은 제가 그렇게까지 묘안을 낼 정도의 수준은 되지 않습니다. 백악관 내에서도 모를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좀 얘기를 또 화제를 좀 바꿔보죠. 올해 9월에 열렸던 중국 전승절 열병식. 세계적인 뭐 푸틴도 가고 여러 나라의 지도자들이 갔는데 이게 어떤 장면에 주목해야 될까요? 우리로서는 가장 눈에 띄었던 부분이 아무래도 김정은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실 오른쪽에 푸틴, 왼쪽에 이제 김정은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59년 열병식에도 이제 북한이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김일성이 그 자리에 서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예, 베트남 이제 호치민이 서 있었고, 근데 김정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핵 보유국으로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암묵적으로 인정을 받은 측면이 있고, 재밌는 건 김정은 입장에서는 정말 이렇게 세상이 나를 도와주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그 얘기도 조금 시간이 되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그 미국 이제 그 안보백서도 그렇고 중국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안보백서에도 그렇고
북핵, 비핵화, 그러니까 그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빠져서 굉장히 지금 저희가 많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승절 같은 경우 이제 중국이 해외에서 어떤 반미 연대를 구축하면서 거기 이제 김정은은 덕을 본 거고 했던 거의 하나의 장면인데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과연 그게 중국의 뜻대로 될까? 중국으로서는 아까 공간이 더 넓어지기는 했지만 과연 세계를 설득할 만큼의 지금 언어를 보여주고 있는가? 인류 공영을 이야기하고 미국에 대항하여 어떤 새로운 질서를 주도하는 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주려고는 하지만 전승절은 그런 효과를 조금 보여주려는 상징적인 쇼였다고도 하지만 과연 지금 중국이 그만큼 세계를 설득할 만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가는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까요?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선재 기자님, 좀 전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거의 이제 종전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거 보면은 결국은 북극 항로, 북극 개발 여기에 이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다는 거 하면 이것도 바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게 될 거라고 보고 얼마 전에 이대식 박사가 와서 했던 게 재밌는 얘기를 했었는데 러시아하고 북한하고의 자동차 전용도로 다리를 건설하는데 그 두만강 다리를 건설하는데 그 다리 높이가 7m라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중국에서 두만강으로 물자가 배가 못 나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런 재미있는 그 사진을 가서 보여줬는데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그 우크라이나 경제 재건 문제, 그다음에 러시아 푸틴과 트럼프의 밀월 관계라고 해야 될까요? 북극 항로 이거는 북극 협력 이거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트럼프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지하는 가장 큰 속내도 아마 그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건 비용 문제 있고 이제 미국이 그걸 절대로 빠뜨릴 수가 없죠. 트럼프 입장에서 이제 거기서 뭔가 이제 실마리를 잡아야 할 텐데 그 재원 가지고 그래서 지금 유럽 연합이 지금 이제 러시아 그 동결 자산 가지고선 하겠다 이제 그걸 해서 그걸 대출하겠다니까 이제 러시아가 발끈하고 있고 트럼프는 거기다 입을 다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있고요. 아까 그 뭐 북한 문제 하는데 그 이번에 그 지난 현지 시간 금요일 날 나온 그 미국 국가 안보 전략 보고서 거기도 보면은 이제 그 러시아에 대해서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톤다운이 돼 있죠. 톤다운이 되고 유럽에 대해서는 뭐 문명 뭐 소멸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유럽 입장에서는 그냥 기가 막힐 겁니다. 자기들이 분가시켜가지고 키워놨는데 이제 와서 이제 저렇게 막 등에다 칼을 들이대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러니까 간단하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시진핑이 태평양 넓으니까 너나 갖자 그랬는데 일기 때는 뭔 소리야 그러고 바이든 택도 없다 했는데 트럼프는 이기 돼가지고 이제 일기 때하고 전혀 달라졌죠. 그 너나 갖자. 그리고 그 대신 확실히 이제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틈에 푸틴도 야 나도 좀 합시다 하는 그런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그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게 어떤 그런 그 연계 고리도 될 수 있고 그건 뭐 미국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갈 테니까요. 트럼프는 이제 그걸 이제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문제가 새해 여러 가지 그 뭐 미국 선거도 그렇고 그런 정세에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네. 뭐 요즘 강대국 정치의 회기다. 뭐 나쁜 놈들 전성시대다. 그래서 맨날 나오는 게 트럼프 이어서 시진핑, 푸틴, 김정은 이렇게 언론의 주목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두 분께 마지막에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마지막으로 좀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이제 종전 협상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안보 백서를 봐도 그렇고 확실히 이제 기존의 가치의 시대에서 이제 정말 철저한 이익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거든요. 좀 그냥 제가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이제 파티에서 그동안 디스코 타임이었어요. 이제 블루스 타임으로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제 디스코 타임의 마지막 곡이 이제 나오고 있고 모두가 블루스 타임으로 가는 걸 알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짝도 찾고 다음엔 내가 어떻게 해야지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과거 지난 정권에서도 보고 우리가 여전히 기존 디스코 타임에 맞춰서 그러니까 자꾸 가치를 부르짖고 이미 미국도 버린 그 가치를
우리가 오히려 앞세워가지고 자유외치다가 들어가신 분도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였는데 그래서 네. 왜 디스코 타임 끝나고 블루스 타임이 넘어가는데 눈치 없이 혼자 디스코를 추고 있느냐 그래서 그러지 말고요. 아까 제가 눈치 게임이라고 네네네. 말씀드렸는데 이게 시대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는 타이밍이거든요. 이거는 아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우리에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왜냐면 예를 들면 이제 제국주의 시대에 저희는 제국을 만들지 못해서 식민지가 됐고 네.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근데 지금 이렇게 판이 바뀔 때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과정에 훨씬 주도적으로 그리고 어떤 가치를 제공하고 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다음 이제 판에서는 네. 저희가 훨씬 더 많은 공간을 가지고 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트럼프에 대해서 웬 이상한 놈이 자꾸 이렇게 나와서 하느냐라는 그런 식의 반응보다는 냉정하게 가치 시대에서 이익의 시대로 가는 데 있어서 이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네.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좀 주목을 해서 예, 상상력을 가지고 정책들을 좀 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배님 한번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마디를. 우리 결국은 트럼프가 뭘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가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그 동북아 균형 자론이라는 거 했을 때만 해도 저게 무슨 꿈 같은 얘기야 했는데 이번에는 미국 국가 전략안보 보고서도 그렇고 보면 이제 미국은 그동안 이제 바이든 때만 해도 이른바 역여균형 같은 거 미국이 조금씩 이제 벗어나면서 책임져라 하는 걸 살짝 하면서 뭐 방위비 올려라 하긴 했죠. 그런데 이제 확실하게 달라졌죠. 이제는 완전히 세력 분할이죠. 이번 그 미국 국가 안보 보고서가 새로운 게 그걸 확실하게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 되니까 이제 특히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톤도 바뀌었죠. 제1도련선을 강조를 하면서도 그 대신 한국하고 일본이 분담 책임을 많이 지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한테 이제 덮어 쓴 건데 또 뒤집어 보면은 그만큼 우리한테 여지가 생겼다는 얘기죠. 어차피 방위비 안 올리고 못 견디죠. 지금 트럼프가 지금 아직도 2년 이상 남았는데 그러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동북아에 우리가 스스로 어떤 수동적 입장에서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렸지만 능동적으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이게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 두 가지가 귀에 들어오는데 하나는 미국이 법률가의 나라라면 중국이 그 엔지니어의 나라이다. 한국이 엔지니어의 나라로 가야 미래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능동적인 외교,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런 말씀이 귀에 들어오네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두 분과 나눴습니다. 선재 기자님 그리고 최현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